저는 그날 아무 말도 없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전날 아들이랑 영상 통화를 했는데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안색이 노리끼리하고 눈빛에 힘이 없었어요.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어미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이른 아침에 짐을 싸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시래기에 아들이 좋아하는 조기 몇 마리까지 챙겨서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현관문이 안에서 열렸어요. 근데 나온 건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40줄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장 상의를 한 손에 들고 나오다가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시장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남자도 잠깐 흠칫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까딱 숙이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유유히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 드나들듯이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그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그 감정에는 아직도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들은 침실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남편이 방에 누워있는 그 집에 아내가 낯선 남자를 데려왔던 거예요. 그 며느리 이야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이 어디든 행복과 건강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된 여자입니다. 저는 경상남도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23세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남편이 젊을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일을 많이 못했어요. 자연히 제가 집안의 큰 기둥 노릇을 해야 했죠. 논밭 일도 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굴도 따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죠. 그런데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키운 아들이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제 아들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출근날 정장을 빼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남편이 넥타이 매주려고 손을 뻗으니 아들이 쑥스러워하면서 피하고 딸이 오빠 진짜 멋있다고 소리치던 그 아침이요. 저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해서요. 이 어미가 살면서 그날만큼 기뻤던 날이 또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취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집에 내려오더니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이 사람 뱃속에 제 아이가 있어요. 사회초년생인 아들이 벌써부터 임신까지 시켰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한다고 했고 눈빛이 맑고 인사성도 밝았어요. 아직 23밖에 안 됐는데 어른 앞에서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름은 최혜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임신한 몸을 이끌고 시골집에 왔을 때 남편이 소 염을 주러 나가는 걸 보더니 자기도 따라 나서겠다고 했어요. 제가 임산부는 집에서 쉬어야지 하며 말렸더니 오히려 그게 더 서운하다는 듯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임산부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여주는 게 더 좋대요. 저 원래 빨빨거리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요. 그리고
저 상추도 따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고기 먹을 때 어머님이 직접 따오신 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 애교스러운 말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 여름날엔 혜인이가 남편이 밭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새참을 들고 나타났어요. 두부 김치에 콩국까지 챙겨오더니 마지막에 막걸리 한 병을 손에서 꺼내는 거예요. 남편이 껄껄 웃으면서 역시 내 며느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했던 기억이 나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으면서 시골 사람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알았는지. 결혼 몇 달 뒤에 혜인이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하나만 생겨도 기쁜데 동시에 둘이나 생기다 보니 우리 집은 한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희 딸도 조카들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올케 언니 조카들한테 필요한 거 다 말해요. 내가 다 사줄게. 하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죠. 혜인이는 아이들을 낳고도 부지런했어요. 명절마다 먼저 내려와 부엌일을 거들었고 시부모님을 챙기는데도 한치 빠짐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는 손주들이 직접 모은 용돈을 봉투에 담아 갖고 왔어요. 손자 녀석이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랑 준이가 할머니 드리려고 모은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있어서 아빠가 있는 거고 아빠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혜인이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애미야, 내가 자식들을 정말 잘 키웠구나.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혜인이는 쌍둥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어린이집을 개원했어요. 처음엔 힘들다고 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정우도 아내를 자랑스러워했고요. 겉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잘 사는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내려올 때마다 살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증권 일이 워낙 빡빡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내려올 때마다 얼굴이 더 노리끼리해지고 눈에 힘이 없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정우야, 너 혹시 황달 아니니? 얼굴이랑 눈빛이 영 안 좋아 보여. 아들이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요즘 접대가 많아서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버겁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미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뭔가 깊이 잘못됐다는 느낌, 그 느낌이 가슴 한편에 내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무렵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울먹거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래, 먹었다.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우야, 너 지금 우는 거야?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아들이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에 갔는데요. 몸이 많이 안 좋대요. 간경화 말기래요. 저는 전화기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경화 말기.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병 앓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쇠처럼 단단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간경화 말기입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좀 더 일찍 몸 챙겼어야 했는데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죄송해요. 한마디에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아들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몸이 성하지 않은 남편과 집안일 때문에 쉽게 오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며느리 혜인이를 믿었어요. 혜인이가 옆에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혜인이 통장으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혜인아, 내가 고생이 많다. 이걸로 정우한테 음식도 잘 해주고 내가 옆에서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자주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혜인이는 전화 너머에서 훌쩍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곁에서 지킬게요. 반드시 나아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게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울면서 약속까지 하는데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 500만 원이 나중에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혜인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한데요. 저희 오빠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비가 많이 필요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오빠 형편이 어렵잖아요. 혹시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꼭 갚을게요. 솔직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냐 싶기도 했고 그동안 왜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냐 싶기도 했고요. 아들이 강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대출 이야기가 나오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혜인이가 우리한테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렇게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에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번에 쌍둥이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것저것 돈 나갈 때가 많네요. 쌍둥이라 뭐든지 2배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요. 직접 돈을 달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손주들 등록금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대학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했어요. 그 돈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부터 이상한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랑 영상 통화를 했는데 아들이 컵라면에 찬밥을 말아서 먹고 있었어요. 강경화 말기 환자가 컵라면이라니요. 아들은 가끔 이런 것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 혜인이는 또 외출하고 없었어요. 아들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부엌에 가봤더니 제가 택배로 보낸 반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엔 배달 음식 용기들만 쌓여 있었고 밥솥에는 밥도 없었습니다. 다용도실에는 분리수거도 안 된 쓰레기들이 수북했어요. 정우야, 내가 보낸 반찬은 다 어디 갔어? 혹시 며느리가 다 버린 거니? 아들은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혜인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혼자 집안을 다 치우고 서울에 사는 딸한테 연락했습니다. 정혜야, 아무래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정우가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하잖니. 오늘 가보니까 집안이 난리도 아니야. 청소도 안 됐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내가 보낸 반찬들은 다 버린 것 같더라.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어. 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소형 카메라 달아서 관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달아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며느리를 감시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아파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제가 그냥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미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 해야죠.
그날 저는 딸과 함께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는 틈을 타서 거실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카메라에서 제가 본 것들을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 혜인이가 아들이 집에 있을 때마다 아들 앞에서 대놓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랑 언제 이혼해 줄 거야? 내가 다른 남자가 더 좋다는데 굳이 나랑 계속 살고 싶어. 그냥 이혼하고 나 좀 놔달라니까. 아들이 거절했어요. 안 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우리 애들이 받을 상처 생각도 안 해? 나 우리 애들한테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러자 혜인이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애들도 다 성인이잖아. 요즘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예전부터 다른 남자 만나고 싶었어. 우리 애들 성인 될 때까지만 내가 참았던 거야.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줘. 빨리.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오래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강경화 말기라는 사실도 아이들한테 말 못하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혜인이가 집에 낯선 남자를 데려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제 아들이 침실에서 쉬고 있는 그 집에 대낮에 버젓이 남자를 끌어들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혜인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정남 씨 이러지 말고 그냥 좋게 이혼해줘요. 이혼해주면 뭐 큰일이라도 나요. 당신 와이프가 당신이랑 살기 싫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억지로 잡아두냐고. 그 남자가 제 아들한테 직접 그 말을 하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남편이 있는 집에 들어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은 그래도 고개를 젓고 있었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며느리한테 보낸 돈들이 일부는 그 남자와 함께 건물을 알아보는 데 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 명의로 된 일부 자산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도요. 아들이 강경화 말기라 오래 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아들이 죽으면 보험금이랑 재산을 챙겨서 그 남자와 새 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죽기도 전에 아들 옆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율이 잃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나 분하고 슬퍼서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 손주들한테 연락해서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혜인이는 또 없었어요. 아들 혼자였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소리쳤어요. 정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마누라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다 알고 왔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다 터뜨리고 말했어야지. 왜 그걸 혼자서 다 참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속병까지 걸린 거 아니냐? 아들은 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손주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주들한테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이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거든요. 손녀 아이는 그걸 보고 울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 남자 누구예요? 아빠한테 막말하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엄마가 맞냐고요? 손자 녀석은 말없이 화면만 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사실 저도 조금 눈치는 챘어요. 엄마가 최근 들어 평소랑 많이 달라 보여서 혹시 밖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설마 바람이겠냐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빠?
아들이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가 상처받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나 혼자만 알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너희 엄마가 너희한테는 잘해줬잖아. 내가 죽어도 너희 옆엔 엄마가 있을 거니까. 그 말에 손자가 더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빠가 그렇게 배신당하고 혼자 돌아가시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없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거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울고 딸도 울고 손주들도 울고 결국 아들도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서러움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손주들 손을 하나씩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사실 너희 아버지 지금 간경화 말기다. 걸어다니다 죽을 수도 있어. 손녀딸이 그 말에 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빠 진짜 너무해요. 우리한테 그냥 간이 조금 안 좋아서 쉬는 거라고 했잖아요. 안식년 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간경화 말기라고요? 아빠 없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그날 그 거실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딸과 함께 그리고 손자와 함께 혜인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직접 피켓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어린이집 원장의 아들입니다. 저희 엄마는 간경화로 죽어가는 저희 아버지를 방치하고 어린이집 건물주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상간남을 집에까지 데려와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시겠습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이 멈춰서서 피켓을 읽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어린이집을 가리키며 수군댔고요. 얼마 뒤 혜인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손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이 확 돌아버렸어요. 이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뭔데 내 손자한테 손을 대? 혜인이가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창피하게. 저희 어린이집 망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어린이집이 망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중요해? 아니면 사람이 중요해? 그날 저와 손자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딸은 아기 엄마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니 그런 원장한테 우리 아이를 맡기겠냐? 악마도 저것보다는 착하겠다. 그 댓글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결국 시위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혜인이가 아들 집에 찾아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남자랑 헤어질게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먼저 나선 건 손자였습니다. 엄마, 용서받을 짓이 따로 있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아빠, 이혼해요. 우리 때문에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다 성인이고 아빠가 그동안 우리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빠 지킬게요. 아들이 오랫동안 혜인이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날 만만하게 봤지. 내가 아파서 죽어가는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이제 다 알아.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그 남자한테 가서 살아. 혜인이가 끝까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날 혜인이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제가 빌려줬던 돈들을 근거로 재산 분할도 우리 쪽으로 훨씬 유리하게 정리가 됐고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혜인이가 처분하려 했던 자산들도 모두 되찾았어요. 혜인이는 이혼 후에도 어린이집을 유지하려고 버텼는데 이미 인터넷에 소문이 다 퍼진 터라 학부모들이 아이를 뺐거든요. 결국 원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어린이집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나중에 혜인이가 손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준이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이제 혼자가 됐는데 너희가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너무 외로워. 그때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손녀는 짧게 대답했어요. 우리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이미 없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이 전화도 마지막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혜인이가 스스로 만든 결과니까요. 이혼 후 아들은 정식으로 치료에 전념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혼자 감당할 것도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강경화 말기는 결국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기 명단에 올리긴 했지만 뇌사자 기증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손자가 나섰습니다. 아빠한테 재간을 드릴까? 아들이 펄쩍 뛰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 아직 20대인 녀석이 이 아비 하나 살리자고 어떻게 그래? 아빠가 제 아버지인데 제가 왜 못 드려요? 아빠는 평생 우리 지켜줬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빠 지킬 차례예요. 남편도 저도 딸도 손녀도 다 반대했어요.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데. 생체 부분 이식도 공여자한테 분명히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하지만 손자는 완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준이까지 다 아빠 말만 들으면 아빠는 영영 그냥 거기서 끝이잖아요. 저는 그거 못 봐요. 검사라도 받아볼게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적합 판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손자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녀석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되면 이 아비가 무슨 낯으로? 아빠, 잘못 안 돼요. 그리고 아빠가 없으면 저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잘 살아남는 거예요. 알죠? 수술은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했어요. 딸이 옆에 있었고 손녀도 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복도에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공이었어요. 아들이 회복실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저는 아들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제 다 끝났다. 아들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살아있네요, 그래. 살아있어. 오래 살아야 해. 알았어? 아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숨을 처음으로 내뱉었어요. 손자는 옆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저는 손자 곁에 앉아 그 손을 잡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이놈아. 내가 아빠를 살렸어. 손자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당연한 거잖아요. 아빠가 제 아버지인데요. 그 말이 얼마나 쿵하고 가슴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간이식 후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서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내려와서 남편과 함께 밭일을 돕기도 해요.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밭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맑습니다. 손주들도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손자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바로 복학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것만큼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면서요. 손녀도 취업을 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가끔씩 넷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면 저는 그냥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에 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제가 혜인이한테 빌려줬던 돈은 얼마 전에
아들이 대신 갚아줬어요. 저와 남편이 안 받으려 했더니 아들이 끝끝내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돈은 두 분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갚아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워낙 많아서 탈이에요. 저는 어느 날 남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참 고생했어. 다 당신이 나서서 해결한 거잖아.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딸도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잖아요.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집을 지킨 건 정우였어요. 그 아이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애들 때문에 이혼해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혼자 다 사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마음이 결국 아이들한테 닿은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아이가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안 외로워요. 우리 다 옆에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감당하고 있는 분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고 있는 분들, 우리 아들처럼 아파서 쓰러져 가면서도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말 못하고 있는 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결국 혼자서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하지만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날에만 함께하는 게 가족이 아니라 제일 힘들고 어두운 그 자리에서 손 놓지 않는 게 진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